그런데 사실은 16, 17, 18, 19가 엄청나게 올랐고요. 올해 이제 내년이죠. 내년 전망을 보니까 대체적으로는 상승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몰라요? 내년에는 좀 잠깐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여전히 있고요. 그래도 아직도 상승 추세가 남아있지 않나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초에 전망을 하죠. 15년도까지는 대체로 약간 오른다라는 느낌이 많았다면 서울수도권 쪽에 16년서부터는 야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가 16, 17, 18, 19 매년 있었어요. 주로 하락 쪽이 더 강했죠.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하락 쪽에 베팅하신 분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6, 17, 18, 19가 엄청나게 올랐고요. 올해 이제 내년이죠. 내년 전망을 보니까 대체적으로는 상승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몰라요? 계속 하락만 했을 때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 또 상승을 전망하게 되면 하락이 될 수 있는 거고 이게 잘 안 맞아요, 전망이. 예. 저는 계속 상승만 전망했었죠. 예. 근데 제가 맞춘 거는 아니고 예. 저는 언제 어떻게 물어보셔도 항상 상승입니다. 예. 그거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많은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아니, 물론 그 부동산 전체가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서울 쪽이라든가 특정 지역에서는 이거는 반영구적으로 그냥 영원히 평생 간다. 대대손손 가격이 오른다. 그런 입장입니다. 예. 그게 이제 굉장히 정상적인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예를 들 때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옷이나 가방이든 뭐 모든 사물들의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오르게 되어 있다.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고요. 부동산은 그런 형태로 명목 가격 자체는 평생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같은 거 사놓으시게 되면은 뭐 죽을 때까지 안 파셔도 되고 그냥 계속 상속해서 가셔도 무방하다. 그런 정도로 저는 상승을 장기 우상향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자, 내년 시장 전망. 근데 물론 연도별 전망은 그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화폐량의 증감보다는 수급량에 따라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IMF 때도 우상향 패턴은 맞았지만 잠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연도별 전망할 때는 빠지는 시기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는 상승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싶고 다만 어느 정도 올라갈지는 한번 우리가 지켜보자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의견이 좀 분분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되게 좀 이름 있는 좀 네임드가 있는 그런 뭐 애널리스트라든가 부동산 전문가 분들도 여러 가지 자기만의 해석을 하면서 상승을 주장하신 분도 있고 또 지금의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역대 최고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는 어떤 거냐면 GDP 대비했을 때의 가격, 그러니까 명목 가격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가 소득 대비했을 때의 가격 또한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 금액까지 왔기 때문에 내년에 좀 쉬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설득력 있게 다가오곤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시자고요. 저는 사실은 데이터를 많이 중시하는 편은 아니긴 합니다. 예, 데이터보다는 현장감이라든가 그냥 속된 말로 제 뇌피셜 같은 걸로 많이 이제 찍어내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데이터를 안 좋아하는 건 아니고 데이터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너무나 다르게 의견이 나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팩트를 가지고도 이렇게 해석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석이 되고 저렇게 해석하고 싶으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자료에서도 여러분들 드린 자료에서도 그러한 모순이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국가기관에서 한 건데 잘못된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 얘기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이거는 건설산업연구원이라는 기관에서 2020년도 전망에 대한 자료를 발표를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일부만 제가 발췌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서울 기준에서 9.13 대책 이전 수준을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9.13 때는 9.13 기준 했을 때 5.29%가 빠졌다가 6.13%가 다시 회복을 했기 때문에 전고점을 상승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경기 같은 경우에도 2019년 8월 잠정치 기준에서 다시 하락세요. 경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 8월 기준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인천은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2018년 9월이 아니라 2008년 9월. 우리가 이제 전전 고점이 되겠죠? 인천 입장에선 전전 고점이 아니지. 얘는 넘어본 적이 없으니까. 2018년 9월 10년 전의 피크 당시 수준을 아직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인천에서 오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인천시장을 잘 아시는 분들도 크게 없으실 것 같은데 거기는 서울이 이렇게 난리치고 경기권이 그렇게 좋을 때도 인천시장은 약간 바닥세였어요. 잘 못 올랐어. 그 상승기를 같이 잘 못 탔습니다.
예,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인천에서 워낙에 많은 사업을 벌렸죠. 상당히 많은 사업을 벌렸는데 제대로 된 게 별로 없었죠. 그게 이제 백지화된 것도 있고 무기한 연기된 것도 있고 무산된 것도 있고 요즘 들어와서 추진되는 것도 있는데 여하튼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 속에서 2000년대 중반 쪽에 쫙 한번 올라가다가 피크 찍고 나서 계속 빌빌빌빌 되면서 그걸 못 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송도라든가 뭐 우리 영종도라든가 청라라든가 굉장히 많은 공급 물량이 생기게 되니까 인천의 구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옮겨가는 거죠. 예. 송도에 있는 분들이 거의 80%가 인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그걸로 안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럼 인천에서 일로 넘어오기 때문에 송도는 어찌됐지 뭐 그냥 묻어가지만 인천 자체에는 공급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거기 집 팔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인천 시장이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좀 낫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입장이긴 합니다. 10년 동안 안 움직였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정리되게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진행되는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못 올리게 되면은 이제는 좀 갭매우기를 할 때가 됐죠. 내년에 인천시장은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을 걸로 봅니다. 특히나 지금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주력 세대가 주력으로 지금 부동산을 구입하는 게 놀랍게도 30대입니다. 30대. 데이터 상이에요. 뭐 제가 조사한 건 아니지만 30대가 가장 많은 부동산을 구입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도대체 무슨 돈으로 그걸 살까 싶긴 한데 뭐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분들도 있겠고 그 다음에 자금이 안 되는 분들은 서울 어차피 못 삽니다. 30대가 개인이 돈을 벌어갖고 서울에 집을 산다는 것은 정말 극소수일 거예요. 너무 사기 어렵죠. 비싸니까.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이제 자기 돈에 걸맞게 경기 수도권 쪽으로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인천 같은 것들이라든가 뭐 일부 지역 같은 데가 사기에 딱 좋죠. 본인들이. 그게 뭐 갭 투자든 실거주든 간에. 그래서 이런 시장 쪽에 조금 그런 수요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부터는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내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내에서도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서울 수도권 하나로 묶고 지금도 조사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서울 수도권 하나로 묶고 지방을 하나로 묶고 이렇게 됐었지만 지금은 뭐 지방하고는 당연히 격차가 벌어진 상태고 수도권 내에서도 상당 부분 지금 격차가 차이가 나고 있죠. 당연히 중심이 어디가 되냐면 서울하고 가까운 쪽은 가격이 높고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격이 쌉니다. 이거는 앞으로는 더 심화되면 심화됐지 간극이 좁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아파트 매매지수 전고점 대비 하락률 보게 되면 서울하고 근처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높지가 않죠. 대부분 0%대나 1%대 정도 수준이죠. 근데 외곽으로 갈수록 굉장히 비싸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거는 뭐 특정 지역이 개발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입지, 네가 어디 붙여 있냐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으로 간극이 좁혀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투자를 하실 때는 당연히 서울 인근 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서울 인근 쪽에 비싸지 않냐? 당연히 비싸죠. 비싸니까 여기 서울을 사면 제일 좋고 돈이 안 되면 여기를 사고 이것도 안 되면 여기라도 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갖고 있는 자금 대비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역으로 일단 진입을 하시는 것이 투자 관점에서는 좋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다가 투자를 하려면 투자를 어디다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 증가,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데이터로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린 거고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일본의 부동산 하락 및 도쿄를 중심으로 한 부분 상승기와 유사한 양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일본의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일본은 이제 제가 본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도쿄야. 그 다음에 무슨 도시 다 있어요. 근데 연도별로 이렇게 나와요. 여기만 계속 플러스고요. 3.1, 뭐 4.5, 4.6 높진 않지만 계속 플러스고 여기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한 번도 플러스가 없어요. 신기하게. 근데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다시 플러스 약간 일본 부동산 시장에 조금 온기가 돈다는 얘기가 최근 들어서 나오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거는 제가 못 봤는데 그 전 거는 도쿄만 상승 나머지 다 하락입니다. 도쿄만 나머지 다 하락. 우리도 나중에 가면은 지금 뭐 경제 발전 우리가 아무리 됐다고 해도 일본에 한 10년, 15년 뒤처진다고 하니까 나중에 가게 되면 일본을 뒤따라간다고 했다면 서울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어버린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물론 뭐 경기권이 뭐 그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도시가 지금 지방이 소멸하고 있잖아요. 지방이 소멸하고 이제 광역시가 살아남고 서울 수도권이 살아남고 하는데 점점 시간이 흐르게 되게 되면 결국은 서울 수도권 그다음에 서울만 살아남고 서울 중에서도 일부 지역 뭐 한강변 라인이라든가 강남구라든가 이런 데만 살아남고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뭐 한참 긴 시계를 놓고 봤을 때 몇십 년, 몇백 년까지 봤을 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궁극적으로는 서울이라든가 뭐 한강변 쪽에 있는 강남권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말씀 누차 드리지만, 그래서 이거는 영구적으로 가져가도 될 부동산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팔아서 어딜 갈 거예요? 갈 데가 없죠. 네. 이런 부동산을 살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고, 외곽 지역도 뭐 당분간 당연히 가격이 상승은 합니다. 일단 공급 물량 좀 볼게요. 지금은 인허가 물량과 준공 물량이 감소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분양하는 것들은 뭐 전년 수준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전국적으로 보거나 수도권, 비수도권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아파트 준공 추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이제 준공이 줄고 있다는 것은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인가요? 떨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상승을 예측할 수 있겠죠. 공급 부족에 대한 그런 키워드가 계속 나오는 게, 실제로 2021년, 22년부터 이제 3기 신도시가 원활하게 공급돼도 25년부터 본격화되는데, 그 기간까지 2020년대 상반기가 20년대의 상반기, 그러니까 20년, 21, 22년, 23년 이때가 공급 물량이 되게 부족한 시기입니다. 서울이. 예. 그러니까 15년, 16년, 17년, 18년 한참 날릴 때 그때 이제 분양을 했죠. 그게 3년 뒤 완공되니까 15, 16, 17, 18, 19, 20에 들어오는 거예요, 공급이, 입주 물량이. 그리고 18, 19, 20에 그 인허가 물량이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21, 22, 23이 물량이 또 입주 물량이 작게 되는 거죠. 특히 서울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강동구라든가 뭐 헬리오시티라든가 이런 것들, 굵직굵직한 것들이 다 쏟아 부었어요. 공급 물량 엄청나게 쏟아 부었는데 가격이 잡힌 게 아니라 올라 버렸죠. 근데 앞으로는 그런 집조차도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재개발 재건축 다 규제하고 있으니까. 재개발 재건축 규제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신축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뒤에서 이제 신축 얘기할 건데, 신축의 가격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상상이 안 가죠? 지금 신축 가격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거의 갭이 한 웬만한 지역 10억입니다. 갭이. 어지간한 아파트는 13억, 14억 하고, 강남은 그냥 30억이 기본이 된 판이에요. 예. 근데 제가 볼 땐 더 오를 것 같아요. 이유는 너도 나도 서울의 신축을 다 선호하는데 서울의 신축이 나올 게 없다라는 거죠. 3기 신도시가 이렇게 지금 지정이 됐죠. 이렇게 지정이 된 상태인데, 뭐 여기서 이제 그 결과로는 보상금이 많았던 08년, 09년도 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았답니다. 근데 요거는 시기에 요 시기에 있었던 세계금융 위기의 여파가 좀 혼합돼서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3기 신도시는 대부분 이런 그린벨트 같은 것들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개인 사유지 쪽보다는 이런 쪽이 많아서 영향이 좀 덜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답니다. 예, 안정화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이건 사실은 서울의 그 영향권하고는 뭐 긍정적인 오히려 영향을 미치는 거지, 부정적인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3기 신도시가.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보통 3기 신도시가 들어서면 공급이 많아지게 되고,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서울의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건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거의 없다. 왜 그런지는 잠깐 설명드리면 자꾸 뒤로 미루는 것 같아서, 서울에 있는 사람이 여기를 가는 수요가 있을 수는 있어요. 여기로 가는 수요가. 예, 없지는 않은데, 일단은 주로 이 동네에서 이렇게 옮기는 게 많습니다.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은 그 다운그레이드가 되는 거고, 이 동네에서 일로 오는 것들이 되게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송도 말씀드렸잖아. 인천 사람들이 가는 거지 서울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인천이 맛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뭐 일산 지금 푹 빠졌었잖아요. 그죠? 다른 지역 막 농선하잖아요. 3기 신도시 왜 들어오냐고. 그런 것들이 주변에 영향을 미칠까 그래요. 서울에서 농성합니까? 서울 농성 안 해요. 왜? 서울에서는 이게 빠져도 요 일부 사람들로 인해서 서울의 가격이 빠져도 수요가 예를 들어 100만이야. 근데 공급은 10만이야. 이 중에 10만 빠져서 90만이야.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수요가 지금 100만이었어, 서울에. 근데 공급은 10만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수요가 더 많으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요 중에서 이거 10만원 일로 빠져가지고 90만 돼서 서울 집값 빠져요? 안 빠지는 거야. 안 빠지는 거라고. 근데 3기 신도시 공급하니까 이제 니네 큰일 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헛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놀라운 얘기인데, 소비의 주력 계층이 30대, 40대입니다. 예, 40대는 그렇다고 쳐도 30대가 애들이 무슨 돈이 있을까 싶은데 그렇대요. 예, 40대는 그래도 이제 경제활동 왕성하게 하고, 대부분 이제 기혼자들이 많으니까 뭐 맞벌이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30대는 도대체 무슨 돈으로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여하튼 지금 데이터를 보게 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30, 40대가 아파트 매매 거래 중에 5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나머지 세대 전부보다 얘네 30, 40대가 제일 많이 했다라는 거고, 앞으로도 얘네가 소비의 주력 계층 가구 수가 유지되겠죠. 당연히 30, 40대가 가장 왕성하게 뭐 아이들도 키우면서 결혼도 하고 하면서 집도 구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집도 넓혀가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되겠죠. 그동안은 이제 40대 이상, 50대, 60대 계층이 이제 많이 부동산을 좌지우지 했었다면 이렇게 이제 세대 갈아타기를 하는 거고, 지금 30대 미만, 그러니까 20대겠죠? 그 다음에 30대, 40대가 월등히 지금 담보대출 증가율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쓰겠습니까? 부동산 사는데 쓰겠죠. 이만큼 많은 그 30, 40대 계층이 부동산을 편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30, 40대 계층이 뭐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젊은 사업가도 있을 거고 하겠지만, 대다수는 사실은 평균 그 어떤 급여라든가 이런 게 40대, 50대 계층부터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서울에 구입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을 거고, 그렇다면은 얘네가 부동산 시장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랬을 때 얘네가 갖고 있는 자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서울에 있는 빌라, 그 다음에 경기권에 있는 소형 아파트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요 단어 보시면 최근 주택 착공이 전년 대비 들어들고 있어 주택 가격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썼거든요. 요 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이게 어떠신가? 이해가 가세요? 어떤 문장인지 이해가십니까? 자, 자, 설명해 볼게요. 주택 착공이 줄어들어요. 큰 글씨만 보자고요. 착공이 줄어든다. 공급이 준다는 얘기죠. 공급이 줄면 가격이 상승해 올라요? 상승하는데 얘는 지금 하방 압력을 작용한다고 하죠. 틀린 말이지, 쉽게 얘기해서. 근데 왜 이런 말이 나왔냐?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이런 게 데이터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데이터 해석을 잘못해서. 지금 주택 착공과 주택 가격은 시차를 두고 정비례관계 형성한대요. 그래서 보면 전년 대비 변화율과 착공, 빨간색이 착공이고 파란색이 가격이에요. 그래서 주거용 착공이 이제 공급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떨어지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공급이 올라가니까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가 정반대거든.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근데 이거는 인과관계보다는 선행후행관계가 틀린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냐면 이거를 먼저 보시면 안 되고요. 얘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니까 공급자가 공급을 하고 싶으니까 공급이 늘어난 거고, 주택 가격이 떨어지니까 불안하니까 공급량이 줄어든 거고, 다시 상승하니까 올라간 거지. 주택 공급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주택 공급을 안 했기 때문에 가격이 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선행과 후행을 잘못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데이터에서 되게 많습니다. 해석을 잘못하는 거. 이거는 얘를 봐야지. 주택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주택 착공이 늘지, 주택 착공이 늘어서 가격의 하방 압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 말고 그냥 자꾸 연구원들이 연구를 해서 해석을 하니까 이런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잘못된 거고, 이거는 당연히 이걸 먼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제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이렇게 설명을 안 해주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요즘에 뭐 국민은행이든 114든 뭐 호갱노는 요즘 사이트 되게 많잖아요. 이런 자료들 되게 많은데 잘못된 해석이 제가 간간히 보입니다. 그럼 고스란히 믿으시면은 판단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서울은 준공, 이것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서울은 준공이 감소하고 있고 신축 아파트 재고는 지속 감소된다. 그러면은 결국 뭡니까? 신축 아파트의 그 희소성이 강화가 되는 겁니다. 신축 아파트가 점점 더 귀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울의 경관연수 5년 내 신축 아파트가 10.4%, 10개 하나밖에 안 되는데,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점점 비율이 줄죠. 뭐 6.2%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20개 중에 하나만 새 주택이고 나머지 새 아파트고 나머지 것들은 다 구축이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선호하겠습니까? 이런 데이터를 보게 되면 신축의 가격이 지금 매우 높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